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럴 수 있어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희은 선생이 쓴 책인데요. 2023년 7월에 발간됐습니다. 가수이자 방송인 양희은 씨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진짜 어울리는 분이죠. 전작이 그러라 그래 라는 제목이죠. 제목이 재밌어요. 그럴 수 있어. 이번 책이고요. 전작은 그러라 그래 입니다. 2021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근데 그러라 그래와 그럴 수 있어, 이게 어감이 진짜 많이 다른 거 같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느끼기론 이건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희은 선생은 올해로 53년차 가수십니다. 2023년 현재 53년차 가수시죠. MBC 라디오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을 24년째 진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분이고 워낙에 친근한 분이라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무척 강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책도 그랬었는데 좀 더 그 인상이 짙습니다. 어딜 갔다, 뭘 했다, 뭘 느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다루는 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친구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또 부모님 이야기, 특히 어머니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 얽힌 사연들도 무척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하면서 있었던 일, 이런 것도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글이 참 많은데 이제 양현 선생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죠. 내 곁을 떠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책의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장 제목이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확 다가오죠. 네, 눈물이 핑 도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밖에 무척 이 책에는 인상적인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내용을 추려서 두 가지 이야기만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2장은 노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글의 제목이 노래에 빚이 있어.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빚,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노래에 빚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죠. 여기서 말하는 노래 빚, 네, 이 단어는 아침 이슬에 얽혀있는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침 이슬은 1971년 양현 씨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침 이슬이 내 이름과 한데 묶여서 53년간 따라다닐 줄은 정말 몰랐다. 누가 알았겠는가? 네, 진짜 그렇죠. 양은 그러면 아침 이슬, 네, 이렇게 연상 검색되듯이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릅니다. 김민기 선생이 만든 곡이고요. 김민기 선생이 서울대 미대에 재학하고 있을 때 만들었다고 해요,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만든 게 자취방이었던 것 같은데 국립419 민주묘지 근처에 살 때였다고 합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립묘지죠. 멍하니 어느 날 창밖을 보는데 묘지 몇 개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노래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 시작은 분명히 사회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운동권 노래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노래였던 겁니다. 근데 이 노래는 양희은에겐 개인적인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는 엄마의 빚 때문에 굿업을 치르고 있던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굿업이라는 건 구차한 생활이나 처지를 일컫는 단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때였던 거죠. 그 상황에서 노래 가사를 들었던 겁니다.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 이 상황을 다 떨쳐버리고 나 이제 훌훌 날아가노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자기 상황에 빗대서 봤을 땐 이 노래가 그렇게 들렸던 거죠. 가사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집을 낼 때쯤 돼서 김민기 선생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 노래 저 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김민기 선생이 그래 가져가라 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게 1집에 실렸다는 겁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처지 때문에 이 노래가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불렀다는 거죠. 일종의 반전인 거죠. 이 노래는 재밌는 사연이 많습니다. 노래 가사가 은유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 화자가 결전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 당연히 대학가에서 이 노래가 인기였습니다. 근데 그 인기가 점점 번지죠.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데 당시 양희은 씨는 서강대 학생이었죠. 버스 안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로 이 노래를 들었던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는 방송국 전파를 타야 그 노래가 좀 유명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방송국 PD들한테 이 노래 좀 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PR을 하고 다닌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길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는 게 화들짝 놀랄 일이었던 거죠.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을 듣고 이제 명동으로, 그러니까 오비스 캐빈이라는 그 맥주집으로 노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신촌 로터리쯤 나오니까 시위대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위대 물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기타를 끌어안고 인파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노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기 노래. 네, 아침 이슬, 그 노래가 들리더라는 거죠. 전부 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위대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아침 이슬은 내가 부른 그 노래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감정 어떤 것이었을까 무척 궁금한데, 느낌이 다르긴 하겠죠. 가수는 이 노래를 서정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대중은 이 노래를 혁명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느낌이 무척 달랐을 겁니다. 노래도 팔자를 타고 나는 것 같다. 네, 이 말을 이때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침 이슬은 사회성이라는 팔자를 타고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게 노래의 사회성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다. 노래는 되불러주는 이의 것이구나. 노래를 만든 사람, 처음 부른 가수의 것이 아니구나. 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또 하나 터지죠. 무척 큰 사건. 1987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했었죠.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아침 이슬을 목 놓아서 불렀습니다. 그랬었죠. 그 자리에 양희은 씨는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 신혼여행 중이었다고 해요. 책에는 이렇게 써두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다. 네, 이런 게 다 마음의 빚이 됐던 거겠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희은 선생은 이걸 노래빚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달리 말하자면 마음의 빚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빚을 마음에 지고 살았던 겁니다. 언젠가는 갚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게 된 무대가 있죠. 바로 2016년에 겨울, 기억나시죠? 광화문에서 엄청난 시위가 매일매일 이어졌었는데 그 광화문 광장에 양희은 씨가 서게 됩니다. 거기서 아침 이슬,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상록수, 이렇게 세 곡을 불렀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양희은 선생은 잘 나서지 않는 분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론 그때가 처음 아니었을까? 그래요. 일종의 부채의식 때문에 그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거죠. 박정희 정권 때 신촌은 체류가스로 뿌옇게 변해 있었고, 자기랑 동년배 학생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거리에서 최루탄에 맞아 누군가가 사망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자신은 없었던 거예요. 난 뭐 하고 있지? 네, 이런 생각이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빚과 관련된 사연은 이 책의 전작이죠. 그러라 그래. 거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이슬과 김민기라는 제목의 글이었고요. 당시 시대상이 짧게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김민기 선생이 학교 축제 때 노래를 부르다가 잡혀갔다라는 말도 적혀 있고요. 또 성가신 일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만 당시 독재 정권 치하였고요. 그렇다 보니 민중가수, 소위 민중가수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성가신 일이라고 퉁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희은 씨가 느꼈던 감정, 이걸 그 책에서, 그러니까 그러라 그래, 그 책에 아침 이슬과 김민기라는 글에서 쓰고 있는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같이 겪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김민기 선생하고 같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가 당한 일로 나 역시 남몰래 많이 울었다. 그의 순수는 늘 나의 타협과 비교가 되었다. 동생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에 노래를 돈과 바꾸며 타협할 동안 그는 처음 보던 그날의 그 빛나는 눈빛으로 때묻지 않은 순수와 고집불통으로 자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다. 네, 이 글에서 양희은 씨는 타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김민기 선생이 순수를 지키는 동안 나는 타협하며 살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이 확장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독재 타도를 외치는 동안 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부채의식이 됐던 것 같다. 젊은 시절 양희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부채였던 거죠. 근데 굳이 거리에서 팔을 흔들고 노래를 목 놓아 부르고 독재 타도를 외쳐야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 네.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회 변화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분도 양희은 씨도 힘든 와중에 진짜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노래를 부른 주인공이 바로 양희은 본인이었잖아요. 게다가 무척 힘든 환경을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견뎌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 이슬은 방송 금지곡이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그러니까 독재 체제 하에서 금지곡으로 묶여 있었던 거고요. 또 양현 씨는 방송 출연이 갑자기 정지되기도 했었고요. 대학교 축제 갈 때는 항상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따라다녔다고 하죠.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대학교 축제 갈 때는 정보기관의 요원이 2명이 따라다녔다는 거고, 이 2명이 역할 분담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윽박 지르고 한 명은 달래고, 네, 그렇게 굿캅 배드캅 역할을 분담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명은 윽박 질렀다고 했잖아요. 뭘 윽박 질렀을까? 양현 씨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짐작은 할 수 있죠. 뭔가 강압적인 요구를 했던 거겠죠. 그래요. 양현 씨도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견뎌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빚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 2016년 겨울에 광화문에 그 광장에 섰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채의식 진짜 가질 필요 없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각자 맡은 바 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자기 역할을 무척 충분히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점점점 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노래빛이라는 표현을 양현 선생이 쓴 걸 보니까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네, 이번엔 이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 책의 전작 그러라 그래의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나이가 드니까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더라. 네, 그 뜻을 담아서 그러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목소리 높이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라 그래. 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해석인데 아마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아, 몰라. 그냥 그러라 그래. 또는 아, 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래. 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양현 선생은 무척 고급스럽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네,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양현이라는 사람의 경험, 축적된 경험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숱하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엉망이 되고 또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흔들리는 것도 보고 누군가 바로 서는 것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거리두기가 가능해졌다. 세월이 가르쳐 준 거다. 내가 잡았던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스르르 놓아졌다. 네, 내가 잡았던 손을 의도적으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르 놓아지더라. 이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남과 거리두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만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말 안 해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한 게 아니라 이젠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더라. 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라 그래 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그러라 그래 이 표현은 비틀즈의 Let It Be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놔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냥 놔도 그게 Let It Be인데 이게 양현 선생의 입을 통해서는 그러라 그래 네,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럴 수 있어. 네,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람들이 양현 선생한테 하소연을 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동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어서 또는 속상한 일을 겪어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라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소연을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위로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화를 내주고 욕을 해주고 네, 이게 공감하면서 위로하는 방법인 거예요. 또는 야, 그러라 그래. 그러고 살라고 그래. 네, 이 말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위에서 제가 했던 그 맥락과 이렇게 맥이 맞아지는 거죠. 근데 양현 씨는 때로는 그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듣고 나서. 이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죠.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잖아요. 또 이건 너도 걔 입장을 이해를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권고하는 거죠.
뉴스에 나온 사건을 하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느 미혼모가 분유와 식료품, 기저귀 이런 걸 훔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갓난아기가 있는데 10시간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서 그랬다 라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진짜 그럴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딱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너도 이해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 상대적이잖아요. 사연이 다 있습니다. 내 입장이 있으면 남의 입장도 있는 거죠. 물건을 가게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분유, 기저귀, 식료품 이런 물건을 훔치는 여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도둑입니다. 도둑질을 당했으니까 억울한 거죠, 가게 사장은. 네, 그래요. 근데 전후 사정을 알고 나면 측은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좀 억울해도 그 사람 입장을 헤아리고 나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도 풀리게 된다. 네, 이 뜻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라 그래. 이 표현은 그 본질이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그 본질이 이타성에 있죠. 남의 입장을 살필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말이 그럴 수 있어 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책은 제목이 그러라 그래이고 이번 책은 제목이 그럴 수 있어 인 거예요.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색깔이 좀 비슷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색깔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한 말이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척 신기하게도 그러라 그래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이걸 한 줄로 써봤더니만 무척 자연스럽게 두 표현이 녹아들더라고요. 괜찮아.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 처음엔 각각을 떼어놓고 보니까 되게 어색할 것 같았는데 한 줄로 써놓고 보니까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 안 어색하지?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라 그래. 이 말은 타인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냥 놔두는 거죠. 남의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한테 큰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죠. 굳이 타인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휑한 느낌만 남게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냥 거리 두기만 하고 그래 그러고 살아. 네, 그러면 휑하죠. 그냥 거기서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냉랭한 관계, 인간관계 찬바람만 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를 더 보태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바로 그게 그럴 수 있어 라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럴 수 있어 잖아요. 이 대목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라 그래. 이런 삶의 태도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라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구나.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야 거리두기를 하기로 한 사람과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싶은 거죠. 양현 선생의 에세이를 읽는 게 이 책이 두 번째거든요. 근데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깊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양현 선생이 책을 계속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참 울림이 큰 책인데 근데 지금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면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는 무척
천하무적처럼 보이는 책 두 권이 있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1, 2등 윗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이 되면 에세이 많이들 찾아보시려고 할 텐데 가을바람이 불게 되면 그때쯤 양현 선생의 책도 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